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권력의 방향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라는 큰 변화가 예고된 한편 서울에서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정치의 가장 어두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대표여야 할 정치가 사익과 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말 뉴스 권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지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나왔습니다. 내년 8월 착공해 2029년 8월이면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를 보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김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내년 8월 착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 설계 공모를 오는 4월까지 마무리 짓고 1년 안에 모든 설계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29년 8월 입주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짰습니다. 당초 2030년 5월 입주 예정에서 일정을 9개월 앞당긴 겁니다.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설계, 시공, 마감 공사 등 개별 공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겹쳐 시행하여 공기를 단축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도 안전 시공을 당부했습니다. 이게 좀 땡겨서 자주 잘못하면 또 혹시 모르니까 그 점 안전을 겨누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도 챙기지만 속도도 챙겨야 되는 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올해 기본 설계에 착수하고 오는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강 청장은 국회 사무처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 장관은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낭비되는 행정력이 굉장히 과하구나. 국회가 하루빨리 세종으로 오면 그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사업 추진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권력을 다루는 정치의 도덕성에는 더 날카로운 잣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서울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징계 요구 내용은 공천 현금 수수와 공무 국외 활동 미신고, 당원 위장 전입과 업무 추진비 유용 및 허위 보고 등입니다. 징계 요구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심의를 거쳐 징계안을 다음 달 열리는 올해 첫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엔 문제의 뿌리가 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인데요. 김경 서울시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이후 정당 공천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원로 정치인들은 전국적으로 퍼져온 이 병폐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앵커 리포트로 전하겠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경 서울시 의원의 공천 헌납 의혹. 공천이라는 이름 아래 돈과 줄서기가 오갔다는 의혹은 정치 전반에 깊은 불신을 남겼고 그 여파는 지역사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대로변 사거리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며 동공천, 밀실, 야합이 반복되는 정당 공천제는 폐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하는 색깔론으로 정치를 배운다는 우스갯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내걸린 현수막,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사람을 보고 뽑을 것인지 정당 색깔을 보고 뽑을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를 민주적 절차로 뽑자며 지난 2006년부터 허용된 정당 공천제. 하지만 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오히려 정치권의 병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대문구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인 동대문구 의정회. 10여 년 전부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정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비일비재한 악습을 낳았다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이 누굽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서 원내대표직을 사임을 하고 지금 각종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서 당연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이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아주 쌓여왔던 그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정치권이죠.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기초 의회가 명예직 무보수로서 정당 공천이 배제됐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덜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다 이제 그 정당 공천제를 하면서 이걸 위원장한테 잘 보이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서 공천권만 받으면 나는 당선이다 이게야. 지역주민 안 한 것도 없어요. 이런 현실로 가다 보니까 또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이 사람들 자기 완전히 비서 아닌 똘마니 아주 모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려먹는 거예요. 하인들 같이.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졸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갖다 바치는 거야. 정당 공천제가 지방 정치를 주민이 아닌 권력의 하수인 구조로 만들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이번에 김경 시의원 터지듯이 저건 빙산의 일각이죠. 이건 여야 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의 일이 아니에요. 이 제2기가 8, 90%는 전부 다 그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직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그 가뜩이나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그 후보자들이 지금 가슴 졸이겠습니까? 난 안타까워 죽겠어요. 완전히 하수인으로 전락했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당협위원장들이 뭐 그게 뭐 특권입니까? 자기네들? 본인들도 선출직이에요.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 전수조사시켜서 정치권이 공론화돼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 될지 모른다며 기초의원제 폐지, 선거법 제도 개선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정부패가 하나라도 좀 덜 없어지려면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구의원을 제도를 아주 폐지해버리고 옛날에 박근혜 후보 당시에 기초의원 폐지한다고 공약까지 내걸었어요. 기초의원 아예 없애버리고 시의원 숫자를 늘려줘라. 선거법에서만 아니라 쌍벌죄를 하나 없애버려라. 준 사람은 신고해버리면 되니까. 그 처벌 안 받잖아요. 둘 다 똑같이 처벌받으니까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냐. 공천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돈이 되는 정치 공식 속에 비슷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방자치 구의원이 주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갖다 섬기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거는 주민이다. 이걸 없애려면은 어차피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이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내 하수인들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구의원들을 갖다가 정당 공천을 안 하고 없앨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새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잘못된 정치를 바꾸는 시작은 시민의 선택과 움직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정치의 구조는 결국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이후 서울 곳곳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토허제 이후 자치구별 허가 건수가 차이를 보였는데요. 서주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건 지난해 10월 20일. 발표 직후 40일 동안 노원구의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284건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40일 동안 노원구는 615건으로 117%나 급증했습니다. 허가 건수와 실제 거래량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실거래에서도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토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상으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거래됐습니다. 이는 규제 도입 초기 일시적인 관망 이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5, 6억 원대 가격대로 타 지역 대비 거래 가격대가 낮다는 점, 또 복합 정비구역 후보지로 일부 단지들이 거론됐다는 점 등 때문에 매수세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등은 허가 건수가 대체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간 지속된 규제 환경 속에서 누적된 시장 피로감이 작용됐고 거래에 더 신중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규제의 틈과 변화 속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인천의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짓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함께 2만 석이 넘는 돔구장과 호텔까지 조성하는데요.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일대입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설 부지로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면적은 53만 제곱미터, 지상 3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3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받고 28년 3월에 개장을 하는 일정으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청라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2만 3천석 규모의 돔구장과 복합 쇼핑몰이 결합된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돔구장에선 프로야구 경기는 물론 K-팝, e스포츠 국제대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호텔 객실과 수영장도 들어서는데 이곳에선 야구 경기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스타필드 청라는 야구장과 쇼핑몰 그리고 호텔이 겸한 세계 최초의 복합 공간입니다. 이 스타필드 청라가 주변에 의료 복합 시설이 지금 착공이 됐고 또 하나 금융타운이 들어오고 또 개통된 제3연입구 7호선 청라와 연계돼서 인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스타필드 청라가 개장하면 연간 2,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비해 가칭 스타필드역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노선에 추가로 정거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정거장보다는 약 2년 늦은 2029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도시가 이렇게 커질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역시 중요해집니다. 겨울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등산객이 들것에 실린 채 소방 헬기로 구조됩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40분쯤 강화군 만이산 정상에서 하산하던 60대 등산객이 무릎 이상으로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겨울산의 매력에 빠져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엔 미끄러지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발도 좀 잘 신어야 되고
안에 보이지 않게 내복도 입고 그래요. 온도 체온 관리를 위해서. 한번 낙상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미끄럽다 생각하면 아예 안 나와요. 미끄러졌죠.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는데 손 짚혀갖고 이게 손목 그래가지고 수술하는 게 있어가지고. 겨울 산행은 추위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저도 겨울산 등산을 해보기 위해 가까운 산에 나왔는데요. 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도 착용하고 목도 따뜻하게 보호했습니다. 특히 몸을 지탱해주는 등산 스틱과 미끄럼을 방지하는 아이젠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장비를 갖췄다 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인천 지역에서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를 살펴봤습니다. 소방에서 출동하는 건수는 매년 200~300건에 달하고 구조도 한 해에 100건은 가뿐히 넘습니다. 지난 3년간 산악사고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등산객만 123명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산악사고의 부상 정도가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미끄러짐 추락사고,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 폭설이나 안개, 일몰후 산행으로 인한 조난, 장비 관련 사고,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개인 안전 장비와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하고 본인 체력을 고려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지기 전인 오후 4시 이전에 반드시 하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의 보조 배터리와 헤드램프를 꼭 챙기고 여분의 장갑과 모자, 목도리 같은 방한 용품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제도와 정책을 떠나 결국 사회를 지탱하는 건 사람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훈훈한 사연이 들려왔습니다. 10년 전 소식이 끊긴 아들을 찾아달라며 파출소를 찾은 6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따뜻한 선물을 안겨준 건데요. 이 소식은 김다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6일 완주 이서 파출소에 60대 남성 2명이 들어섰습니다. 10년 전 외국에 나간다며 소식이 끊긴 아들과 조카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투병하느라 아들을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김동현 경위는 곧장 경찰청 헤어진 가족 찾기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성인이 된 뒤 연락이 두절된 이번 사례는 등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 아버지로서 아들과 그 1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 그다음에 아버지의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들을 꼭 좀 찾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김경희는 주소지를 추적해 30대 아들이 부산에 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부재 중인 상황. 결국 문 앞에 남겨둔 쪽지를 보고 30대 아들이 연락을 해오면서 10년의 틈이 메워졌습니다. 수년 전 귀국했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선뜻 가족을 찾지 못했던 아들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 봉사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다 보람은 되지만 이번 그 가족을 10년 만에 상봉시킨 거는 좀 더 남다르게 그 뜻깊지 않았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파출소에 모처럼 들려온 따뜻한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움이 큽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족 상봉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로서는 어렵게 가족을 상봉하게끔 해줘가지고 그냥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 다시 맞잡은 가족의 온기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객, 가수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서정적인 가사와 깊은 감성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김광석의 30주기 추모 행사 현장에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1996년 1월 6일 32의 젊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영원한 가객 김광석. 올해로 30주기를 맞았습니다.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한겨울 다소 포근한 햇살 아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길 곳곳에서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단상에 국화꽃을 놓고 고인을 기립니다. 그의 3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제 자리입니다. 김광석의 노래를 기억하는 팬들은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그런 음악이고, 그 노래 들으면 진짜 힐링이 되고, 많이 이렇게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통해 김광석을 알게 된 10대 소년도 가족과 함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대구 김광석 길을 찾았습니다. 요즘 노래는 좀 빠르고 영어도 많고 저랑은 별로 안 맞는데 김광석 노래는 진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여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별 느낌도 들고 가족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추모제는 화려한 연출 대신 그의 이야기와 노래에 집중하며 소박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30즈음에 저희를 떠오르게 하고 그 시점에서의 위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추모제를 통해서 돌이켜보면 김광석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그 누군가의 고달픈 하루를 위해서 위로를 해줬던 그런 가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사진으로만 남은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김광석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벌써 30년. 하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번 주 뉴스는 시민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치를 용납할 것인가? 썩은 정치에 대한 시민의 경종은 일회성 분노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BTV는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